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72시간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협상은 없다. 작전 통제권을 돌려달라. 미국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진짜로 미군의 눈과 귀를 꺼버렸습니다. 1850억 달러가 허공으로 증발했고 결국 백악관은 새벽에 급비 전용기를 띄워야 했습니다. 서울을 향해 그 72시간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3시 47분 워싱턴의 심장부 웨스트윙 지하상황실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천장에서 차갑게 내려앉는 순간 복도를 달려오는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습니다. 저는 잠옷 위에 코트를 걸치고 그 복도를 뛰고 있었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NSC 국가안보회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으로 이 건물에서 보낸 세월이 꼬박 25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에 함대를 몰았을 때도, 북한이 미사일 6발을 동시에 쏘아 올렸을 때도 저는 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뛰었습니다. 상황실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이미 12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보좌진, 국무부 차관, 합참 연락장교, CIA 동아시아 분석팀장. 하나같이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커피잔 대신 손에 들린 것은 빨간 테두리의 기밀 문서였습니다. 모건 보좌관, 이걸 보십시오. CIA 분석팀장 폴 에드워즈가 테이블 위로 서류를 밀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 직인이 찍힌 12장짜리 공식 통첩문이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72시간. 대한민국 정부가 미합 중국 행정부에 공식 통보한 최후 기한이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독자적 국방 예산 편성에 대한 일체의 간섭과 압박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한미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거하여 동맹의 근본적 재검토에 착수하겠다는 선언. 그 아래에는 작전 통제권의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인 환수를 포함한 7가지 요구 조건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사실상 동맹 해체 선언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에드워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제가 처음 보는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30분 전 서울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우리 대사관을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NSC로 직통 암호 채널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직통 암호 채널. 그 의미를 모를 사람은 이 방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중간 과정을 전부 생략하고 백악관의 심장부에 직접 칼을 겨눈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요?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상황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 대형 스크린 6대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그중 3대가 한반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그리고 서울 용산의 한국 대통령실. 새벽인데도 용산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 동안 워싱턴이 잃어버리게 될 것들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850억 달러.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하루아침에 상실하게 될 지정학적 자산의 총액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72시간이 끝났을 때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는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 될 줄은, 그것도 최후 통첩을 전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항복 문서를 바치러 가게 될 줄은. 저는 브래들리 모건입니다. 이것은 미합 중국이 대한민국 앞에 무릎을 꿇게 된 72시간의 기록입니다. 모든 것은 석 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워싱턴의 벚꽃이 피던 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전략회의. 기다란 참나무 테이블에 18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NSC, CIA, 그리고 그날의 주인공이 한 명 있었습니다. 리처드 켈러안, 68세. 대통령 안보특별고문. 백발이 빈틈없이 빗어 넘겨진 머리카락 아래로 매일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40년을 워싱턴에서 살아남은 남자. 냉전 시대부터 중동 전쟁까지 미국이 벌인 모든 군사 작전의 그림자 속에 그의 지문이 찍혀 있었습니다. 켈러안은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동맹 재조정 프로젝트 블루레인. 오늘부터 가동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감정이 필요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핵심은 한국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 대비 5배로 올립니다. 거부하면 주한미군 감축카드를 꺼냅니다. 동시에 한국의 독자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이전을 전면 동결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켈러안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시간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고급 쿠바산이었습니다. 동맹국의 목을 조이는 작전을 설계하면서도 입맛은 까다로운 남자였습니다. 켈러안 고문, 5배는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국무부 차관 수전 밀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온건파였습니다. 켈러안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 시선이 밀러 차관 위에 내려앉는 순간 회의실 온도가 2도쯤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차관, 한국이란 나라를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켈러안이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방위비를 올리라고 할 때마다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엔 큰 소리칩니다. 언론에 불만을 흘립니다. 국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사인합니다. 예외 없이. 그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겁쟁이입니다. 미국이 고삐를 잡고 있는 한 절대 뛰쳐나가지 못합니다. 안보우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걸 저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에 있는 18명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압박하면 굴복하는 나라. 이것은 워싱턴의 상식이었습니다. 의심할 필요조차 없는 공리였습니다. 그 믿음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로버트 모건은 주한미군 정보장교 출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용산 기지에서 6년을 복무했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으며 한국인 친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은퇴 후 제게 늘 하시던 말이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한국인들은 용감한 민족이다.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야.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절대 혼자 설 수 없어.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미국이 떠나는 순간 동북아의 균형은 무너진다. 한국인들도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절대 우리를 밀어내지 못한다. 아버지는 한국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름의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정 속에는 확신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홀로 서기를 못한다. 이것은 관찰이 아니라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그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25년간 NSC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켈러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글러스 웨인을 불러들였습니다. 웨인, 61세. 펜타곤 태평양 전략실장. 군복을 입고 태어난 것 같은 남자였습니다. 어깨가 판자처럼 넓었고 눈은 항상 반쯤 감겨 있었는데 그게 졸려서가 아니라 상대를 깔보는 습관이었습니다. 웨인은 한국군에 대해 공공연하게 한마디를 달고 다녔습니다. 한국군, 우리 부품으로 돌아가는 깡통이지. 미국산 칩 하나 빼면 그 자랑스러운 K방산이란 게 전부 고철 덩어리가 돼. 웨인이 그날 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반도 안보 레버리지, 극대화 전략 한국의 군사적 종속구조 분석, 36페이지짜리 보고서였습니다. 요약하면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72시간도 독자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72시간. 공교롭게도 훗날 한국이 미국에 날리게 될 최후 통첩의 기한과 같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 아이러니를 알지 못했습니다. 웨인의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핵심 무기체계 가운데 미국산 부품 의존도가 40%를 넘는 장비가 37종, 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한 한국군 독자, 조정규칙 발동은 사실상 불가능. 미국이 정보 공유를 중단할 경우 한국의 북방 감시 능력은 최대 65% 하락. 결론은 명확합니다. 웨인이 리모컨으로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발버둥 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쥐어짜도 됩니다. 켈러안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미소라고 부르기엔 너무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블루레인 가동합니다. 일주일 안에 한국에 통보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그래왔으니까 이번에도 처음엔 거부하고 석 달 후에 사인할 것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패턴이 영원하다고 믿은 것이 우리의 가장 멍청한 실수였습니다. 블루레인이 가동되고 정확히 열흘 후였습니다.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긴급 전문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모니터에 뜬 보안 알림을 봤습니다. 붉은색 테두리.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이 백악관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전면 거부한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처음엔 거부하는 거니까. 항상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그 다음 줄을 읽는 순간 커피가 식도를 잘못하고 내려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방위비 협상 거부에 더해 한미상호방위 조약의 구조적 재검토를 공식 의제로 상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동시에 국방부를 통해 올해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무기한 연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무기한 연기. 저는 그 단어를 3번 읽었습니다. 눈이 건조해질 때까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대본에 없는 대사였습니다. 30년간 한미 갈등의 무대에서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한국이 연합훈련을 거부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기한이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어 켈러한에게 전화했습니다. 켈러한 고문, 서울에서 온 전문 보셨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시가 연기를 내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하는 길고 느긋한 숨소리. 봤습니다. 무기한 연기라고 했습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표현입니다. 켈러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그 경멸이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모건 보좌관, 겁먹지 마세요. 허세입니다. 한국 국내 정치용 쇼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항상 미국한테 큰 소리치는 척하잖아요. 일주일이면 귀여웁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허세야. 항상 그래왔잖아. 하지만 제 뱃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속이 미세하게 뒤틀렸습니다. 25년간의 경험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켈러한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기어오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NSC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이 한국에 전화를 거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는데 한국이 그 전화를 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편함이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한국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블루레인이 시작된 지 4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성명의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미합 중국의 일방적인 방위비, 인상 요구는 동맹의 정신에 반하는 강압 행위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 둘째, 대한민국은 독자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자강 독트린을 이날부로 공식 선포하며 모든 무기체계의 국산화율을 5년 내에 85%까지 끌어올린다. 셋째,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 통제권에 대한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인 환수를 미합 중국 정부에 공식 요구한다. 저는 성명문을 읽으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태블릿 화면이었는데도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작전 통제권 환수. 이 단어가 워싱턴에서 갖는 무게를 아셔야 합니다. 작전 통제권은 미국이 한국이라는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기 위해 70년간 쥐고 있던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이것이 있기에 켈러한 같은 사람이 방위비를 올리라고 협박할 수 있었고 웨인 같은 사람이 한국군을 깡통이라고 비웃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주권은 사실상 워싱턴의 금고 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금고의 문을 한국이 밖에서 부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켈러한에게 달려갔습니다. 루즈벨트룸 옆 그의 전용 사무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고문, 이건 허세가 아닙니다. 작전 통제권까지 건드렸습니다. 켈러한은 가죽 의자에 기대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그는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모건 보좌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제가 40년 동안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포장이 화려해요. 큰 소리도 잘 치고 성명서도 멋지게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고삐를 죄면 여기. 그가 자기 주먹을 테이블 위에 내려쳤습니다. 재떨이가 덜컹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꼼짝 못합니다. 70년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어요. 왜 이번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반박할 논리가 없었습니다. 켈러안이 맞았습니다. 70년간 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고삐를 더 세게 당기세요. 켈러안이 시가를 재떨이에 눌러 껐습니다. 필터가 찌그러지며 찍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기 부품 수출 허가를 동결하십시오. 정보 공유 등급을 한 단계 낮추세요. 한국 방산업체의 미국 내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전부 보류시키세요. 숨이 막히면 제 발로 기어올 겁니다. 웨인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는 펜타곤에서 전화로 말했습니다. 한국군이 우리한테 받는 정보량이 연간 얼마짜린지 아십니까? 280억 달러 가치입니다. 위성 영상, 신호 정보, 조기 경보 데이터. 이거 끊으면 한국 국방부는 장님이 됩니다. 사흘이면 100기 듭니다. 사흘이면 100기. 웨인의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제 귓전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뱃속의 불편함이 한 뼘쯤 더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한국이 발사한 진짜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미사일이라고 비유한 것이 아닙니다. 비유가 필요 없을 만큼 정확하고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새벽 5시 12분. 제 폰이 울렸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연락장교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건 보좌관, 한국이 레이더망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38선 전역에 깔린 한국 국방부, 조기경보 레이더망과 정보 공유 시스템에 대한 미군의 접속 권한이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0시를 기점으로 모든 데이터 피드가 끊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쪽을 볼 수 없습니다. 제 등줄기를 차가운 것이 타고 내려갔습니다. 땀인지 오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연합사 체계 안에서 일방적으로? 한국 국방부 자체 레이더망입니다. 우리가 접근하려면 한국 측 허가 코드가 필요한데 그 코드가 전부 리셋되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채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실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새벽이 아직 어둡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미국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켈러안이 틀렸습니다. 웨인이 틀렸습니다.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그 사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70년의 관성은 하룻밤에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켈러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압박을 더 높여야 합니다. 켈러안의 대답, 당연하지. 고삐를 더 세게 당기면 됩니다. 하지만 그 고삐의 끝이 한국의 목에 걸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에 감겨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워싱턴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사령부가 마비되었습니다. 한국이 레이더망 접속을 차단한 지 6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펜타곤 지하 3층 합동작전센터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방은 세계에서 가장 차분한 공간이었습니다. 32개의 대형 스크린에 지구 곳곳에 실시간 영상이 흐르고 장교들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를 주고받는 곳. 미국이 세계를 통제하는 신경중추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 방은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 32개 중 7개가 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한반도 북방을 감시하던 모든 데이터 피드가 끊긴 자리였습니다. 장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전화기를 붙잡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합동작전센터에서 소리를 지르는 광경은 제가 25년간 처음 목격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접속 복구를 요청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평택 기지의 자체 레이더로 커버 가능한 범위를 확인 중입니다. 북방 60km 이상 구간이 완전 사각입니다. 북한 미사일 기지 4곳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불가합니다. 저는 꺼진 스크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까만 화면에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한국의 레이더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한국이 자국 영토에 구축해 놓은 조기 경보 체계를 당연한 것처럼 사용해왔습니다. 한국의 산 꼭대기마다, 해안 초소마다
촘촘하게 깔린 레이더들이 스문의 시간 쉬지 않고 북쪽의 하늘을 훑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미군 시스템에 흘러들어왔고 우리는 그것을 공기처럼 마셨습니다. 공기가 끊기니까 비로소 숨이 막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웨인이 합동작전센터에 나타난 것은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군복상에 단추가 하나 잘못 잠겨 있었습니다. 그 꼼꼼한 남자가 단추를 잘못 잠길 만큼 급하게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일시적인 쇼입니다. 웨인이 장교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양손을 허리에 올린 채 꺼진 스크린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북방 감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 머리 위에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레이더를 끌 바보가 어딨어요. 스문의 시간 안에 슬금슬금 복구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맞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불편함이 주먹만 해져 있었습니다. 스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군 측의 연락시도 14건에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이 레이더를 끈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레이더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자체 감시 체계는 단 1초의 공백도 없이 정상 가동 중이었습니다. 다만 그 데이터를 미국과 공유하는 파이프라인만 정확하게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습니까? 한국은 눈을 감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눈은 멀쩡하게 떠 있었습니다. 미국의 눈만 가린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하늘을 스스로 감시할 수 있었고 미국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님이 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웨인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48시간째 되던 날 오후 합동작전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을 때였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정보참모가 피해 규모를 보고했습니다. 한국 레이더망을 통해 미군이 무상으로 활용해온 정보 수집 비용의 연간 추정 가치는 약 280억 달러입니다. 현재 이 정보가 전면 차단된 상태에서 동일 수준의 감시 능력을 복구하려면 알래스카 밑괌 기지에서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추가 전개하고 해상 X밴드 레이더를 2기 이상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비용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긴급 전개 비용만 13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레이더망의 정밀도를 80% 수준으로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100% 복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 영토에 설치된 지상 기반 레이더의 해상도를 공중 플랫폼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130억 달러. 한국의 목을 조이려고 시작한 작전이 열흘 만에 130억 달러짜리 청구서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돈을 쏟아부어도 한국 레이더만큼의 성능은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웨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실룩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열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한국은 오래 못 버팁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래 못 버티는 쪽이 정말 한국일까?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레이더 차단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한국의 두 번째 타격이 날아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NSC 사무실에서 번역 자막이 달린 실시간 중계를 지켜봤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분노가 담겨 있었지만 통제된 분노였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미 모든 계산을 끝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국산 무기 구매 예산을 올해부터 30% 삭감한다.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차세대 전투기 및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해당 예산을 국내 방위산업 자립기금으로 전환한다. 둘째, 대한민국은 오늘부로 자강 독트린을 선포한다. 모든 핵심 무기체계의 국산화율을 5년 내 85%까지 끌어올리며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270억 달러를 국내 방산 생태계에 집중 투자한다. 270억 달러. 이 숫자가 워싱턴에 떨어지는 순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뉴욕 증시가 문자 그대로 흔들렸습니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를 삭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방산주가 일제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미국의 군산복 합체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 하루 만에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장 마감 시점에 이 네 기업의 시가총액 합산 증발 규모는 9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900억 달러가 하루 만에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CEO가 백악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잉의 방산사업부 사장이 켈러안의 개인 번호로 연락했습니다. 레이시온의 로비스트 3명이 국회의사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켈러안의 사무실에서 그날 저녁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좁은 방에 6명이 들어찼습니다. 공기가 텁텁했습니다. 켈러안은 시가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를 알고 지낸 3년 동안 그가 위기 상황에서 시가를 피우지 않은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국방부 조달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예정대로 구매했어야 할 차세대 전투기 48대와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금액이 총 270억 달러입니다. 이 계약이 증발하면 록히드 마틴 아시아 태평양 매출의 40%가 날아갑니다. 보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형 군용 헬기와 수송기 계약이 별도로 85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것도 전부 보류 처리되었습니다. 켈러안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무기를 안 산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켈러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팔면 됩니다. 문제는 시장의 신뢰입니다. 고문. 제가 말했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것이 저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3번째로 큰 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 그 한국이 공개적으로 미국 무기를 거부하고 자체 개발로 선회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해지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신호를 보낸 겁니다. 미국 무기를 안 사도 된다는 신호.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켈러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웨인이 전화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스피커폰에서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과대 해석입니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대체할 능력이 없어요. 그들의 K방산이란 게 결국 우리 기술을 카피한 거잖습니까? 독자 개발. 5년은커녕 10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웨인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거만함이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 남들은 모를 정도였지만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25년간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온 사람만이 감지할 수 있는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NSC 사무실 소파에서 코트를 덮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꺼풀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130억 달러의 레이더 차단 청구서, 270억 달러의 무기 구매 삭감, 900억 달러의 방산주 폭락. 열흘 만에 워싱턴이 맞은 타격의 총액이 1,300억 달러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켈러안이 고삐를 당기라고 말한 지 40일. 고삐의 목이 졸리는 쪽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보다 더 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위신이었습니다. 한국의 타격이 계속되는 동안 서울에서는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CIA 동아시아 분석팀이 보내온 현장 보고서를 통해 그 장면을 봤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한국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있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천 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광화문에서 시청 앞까지 이어진 인파는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CIA 보고서에 첨부된 위성 사진을 봤습니다. 서울의 심장부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골목까지 인파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위성에서 찍은 야간 사진에는 18만 개의 촛불이 광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우주에서도 보일 만큼 환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CIA 분석관이 보고서에 적어놓은 한 줄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시위대의 구호와 행동에서 반미적 적대감은 관찰되지 않음. 조직적이고 절제된 집회, 단일 슬로건 반복. 사진 속 플래카드를 확대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번역문이 옆에 적혀 있었습니다. 주권은 돈으로 임대하는 물건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18만 명이 들고 있는 플래카드가 전부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반미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국기를 불태우는 사람도 없었고 미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풍자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자국의 주권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겁먹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의 국민이 보이는 불안함이 저 사진 속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용감하지만 혼자서는 못 버틴다고. 미국이 떠나면 무너진다고. 그래서 절대 우리를 밀어내지 못한다고. 하지만 저 18만 명의 얼굴에는 미국이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단 1g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떠나도 좋다는 각오가 읽혔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방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쥔 오른손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한국은 절대 홀로서기 못한다. 25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문장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금이 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용산 기지 시절 군복을 입고 웃고 있는 젊은 로버트 모건. 뒤편에 서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과 비포장 도로. 아버지가 본 한국은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서 있기도 힘든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모니터에 떠 있는 서울은 달랐습니다. 마천루가 하늘을 찌르고 18만 시민이 질서정연하게 자국의 주권을 외치는 도시. 아버지가 알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 사이에는 반세기의 시간과 그 시간 동안 한국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본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전쟁의 폐허만 봤습니다. 폐허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빛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서랍에 도로 넣고 닫았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켈러안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광화문 18만 명 시위건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미 강경 노선에 대한 국민 지지가 폭발적입니다. 18만 명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반미가 아니라 주권 수호 프레임입니다. 이건 정치인 한 사람의 도발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지입니다. 켈러안은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18만 명이 모이든 180만 명이 모이든 미사일은 촛불로 막을 수 없습니다. 감상적인 보고는 됐고 실질적인 대응안을 가져오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가 아래십술 안쪽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18만 명의 촛불이 미사일보다 무섭다는 것을. 미사일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저 촛불 하나하나에 담긴 의지는 어떤 돈으로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아직 그 말을 켈러안에게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70년의 관성은 열흘 만에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뱃속의 불편함은 이제 주먹이 아니라 돌덩이만 해져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한국과의 줄다리기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지구 반대편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중동이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통제를 강화하면서 걸프 지역 전체가 화약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란의 탄도 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연일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을 갈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를 돌파했고 미국 경제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유가가 아니었습니다. 펜타곤에서 극비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합참의장이 직접 주재한 회의였습니다. 저는 NSC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합참 정보국장이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회색빛이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서가 아니라 보고해야 할 내용이 그만큼 참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전 이후 14일간 걸프 지역에서 발사된 적 미사일 및 드론의 총수는 2,800발입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2,800점, 빨간 글씨였습니다. 같은 기간 미군 및 동맹군이 소모한 요격 미사일의 총수는 2,600발입니다. 개전 전 걸프 지역 전체의 요격 미사일 보유량이 2,900발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14일 만에 전체 비축량의 87%를 소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잔여 요격탄은 약 300발입니다. 현재의 소모 속도가 유지될 경우 열흘 안에 걸프 방공망은 완전히 소진됩니다. 열흘 후면 중동의 하늘이 완전히 열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중동 방어 체계가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연간 최대 생산량은 약 550발입니다.
정보국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4일간 소모한 2,600발을 재충전하려면 약 5년이 필요합니다. 부품 공급망 병목까지 감안하면 8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8년. 14일 동안 쏜 미사일을 다시 채우는데 8년. 저는 숫자 위에 숫자를 올려놓으며 현기증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 군산복 합체의 생산 능력이 이렇게 형편없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을 진짜로 발칵 뒤집은 것은 다음 보고였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실전 요격 성공률을 보고합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17%. 패트리어트의 탄도탄 요격 성공률이 17%였습니다. 10발을 쏘면 8발이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욕을 내뱉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욕이 나올 만한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슬라이드에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UAE 남부 구역에 긴급 배치된 한국산 천궁 미사일 방어체계의 요격 성공률을 보고합니다. 스크린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97%. 회의실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17%와 97%. 같은 하늘, 같은 미사일을 상대로. 미국의 자랑 패트리어트와 한국의 천궁. 차이가 5배가 넘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에어컨이 3개 나오는 방이었는데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웨인이 뭐라고 했었죠? 한국군은 미국 부품으로 돌아가는 깡통이다. 깡통의 요격률이 97%였습니다. 그렇다면 17%를 기록한 미국제는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제가 할 말을 잃고 있는 동안 보고는 계속되었습니다. UAE 정부가 미 국무부를 경유하지 않고 한국 국방부에 직접 긴급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천궁 추가 포대와 요격탄 200발. 결제 조건은 현금 즉시 지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동일한 요청을 타진 중입니다.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도 한국 측에 접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동의 부호 국가들이 줄을 서서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현금을 들고 미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에 물어보지도 않고 합참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중동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 천궁이 이 속도로 확산되면 향후 5년 내 걸프 방공 시장에서 미국이 완전히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이 긴급 속보를 쏘았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 LI 진엑스원이 미국의 AI 군사 기업 팔란티어와 전략적 기술 제휴를 체결했다는 보도였습니다. 팔란티어. 펜타곤이 가장 신뢰하는 데이터 분석 기업. 미군의 정밀 타격 작전에서 표적 좌표를 산출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회사. 그 팔란티어가 한국의 미사일 시스템과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하드웨어에 미국 최고의 AI 두뇌가 결합된다는 뜻이었습니다. 97%의 요격률이 99%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이마를 짚었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목을 조이려고 기술 이전을 동결하고 부품 수출을 막고 있는 동안 한국은 미국의 가장 뛰어난 AI 기업을 제 발로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문을 닫으면 민간이 창문을 열어버린 꼴이었습니다. 켈러안의 블루레이는 완전히 역효과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일본에서 터진 뉴스가 제 가슴에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 아사히 신문이 도쿄 방위연구소의 전직 고위 연구원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그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작전 통제권을 되찾고 미국의 군사적 간섭에서 벗어나는 순간 일본도 현재의 미일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증명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안보 우산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충실한 아시아 동맹국이라고 자부하던 일본이, 미국의 편을 들어야 할 일본이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손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문을 부수니까 일본도 그 틈으로 나가고 싶어진 것이었습니다. 나토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독일 연방군의 한 장성이 비공식 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의 실전 성적이 저 정도라면 우리도 한국제 방어 체계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은 가격도 싸고 납기도 빠르고 성능은 비교가 안 됩니다.
세계가 미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하나를 압박하려다가 전 세계 동맹 체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켈러안이 당긴 고삐가 한국의 목이 아니라 미국이 쌓아올린 모든 것에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되뇌었습니다. 웨인이 틀렸다. 켈러안이 틀렸다. 아버지가 틀렸다. 그리고 나도 틀렸다. 하지만 아직 그 말을 큰 소리로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용기는 다음 날 아침에 강제로 찾아왔습니다. 중동과 동북아시아 두 개의 전선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켈러안이 소집한 긴급 안보회의, 백악관 상황실에 24명이 모였습니다. 지난 석 달간 제가 참석한 회의 중 가장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합참의장, CIA 국장. 미국 안보기구의 수뇌부가 전원 집결한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윙윙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가 느슨했습니다. 수면 부족인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상황을 정리하세요. 켈러안이 일어섰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등이 약간 굽어 보였습니다. 68세의 노인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보였습니다. 중동 전선. 이란과의 교전이 장기화되면서 걸프 지역 요격 미사일 재고가 87% 소진되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생산 라인은 연간 550발이 한계이며 현재 소모 속도로는 재충전에 최소 5년이 필요합니다. 켈러안이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동북아 전선. 한국이 미군 레이더망 접속을 차단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 270억 달러 규모의 구매 삭감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작전 통제권 환수 요구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 국민의 정부 지지율은 78%로 한국 정부가 물러설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합산 피해를 말해보세요. 합참의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과의 군사협조 중단으로 인한 동북아 억지력 상실 가치 약 1350억 달러. 레이더 차단에 따른 긴급 전개 비용 130억 달러. 무기 구매 삭감 270억 달러. 방산주 폭락으로 인한 시장 손실은 아직 진행 중이나 최소 900억 달러. 중동 무기 소모에 따른 재충전 비용은 별도입니다. 합치면요. 동북아만 따져도 최소 1850억 달러입니다. 1850억 달러. 그 숫자가 상황실 공기 속에 떠다녔습니다. 숨 쉴 때마다 그 숫자가 폐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이 켈러안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고삐를 당기라고 했죠? 켈러안의 턱이 실룩거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물러서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오래 버틸 수는 없습니다. 독자 방위에 필요한 재원이. 켈러안 고문. 대통령이 말을 잘랐습니다.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누가 못 버티고 있는 겁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켈러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3년간 이 남자의 옆에서 일하면서 그가 할 말을 잃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CIA 국장의 특별 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 붉은 테두리에 급히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방금 서울 스테이션에서 입수한 정보입니다. 최고 등급입니다. CIA 국장이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읽는 동안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다 읽은 후 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 철수 시나리오에 대비한 자주방위, 특별 예비 기금을 이미 완성해 놓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규모는 480억 달러입니다. 방 안에서 산소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480억 달러. 이 기금은 미군이 전면 철수하더라도 한국군이 최소 6개월간 독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자체 위성 정보 체계, 독자 지휘 통제 시스템, 국산 무기 긴급 생산 라인 가동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삐를 당기기 훨씬 전부터 켈러안이 블루레인을 설계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미국 없는 미래를 위한 방패를 완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겁쟁이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겁쟁이라고 착각했을 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압박은 없습니다. 그가 켈러안을 바라봤습니다. 켈러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블루레이는 오늘부로 폐기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복원하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켈러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40년간 워싱턴의 그림자 속에서 제국의 고삐를 쥐어온 남자의 권위가 한 문장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각하,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건 켈러안 고문.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1850억 달러를 날린 사람이 지금 체면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켈러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양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밧줄처럼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모건 보좌관. 네, 각하. 서울로 가세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발밑에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요? 당신이 NSC에서 한반도를 가장 오래 담당했습니다. 한국 측과 접점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이야기하세요.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상황실의 형광등 불빛이 그의 이마 위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 한마디가 이 방에 있는 24명의 등골을 관통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것을 주라. 이것은 협상하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항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웨이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에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남자, 한국군을 깡통이라고 비웃던 남자, 천궁의 97%와 패트리어트의 17%라는 숫자 앞에서 그의 40년 경력은 종이 조각만도 못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켈러안은 아직 자리에 남아 있었지만 이미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블루레이는 미국에 1850억 달러의 손실을 안겼고 전 세계 동맹 체계의 균열을 냈고 한국이라는 방파제를 적으로 돌려세웠습니다. 동맹을 돈으로 거래한 대가가 이토록 참혹할 줄은 그 냉혈한 제국주의자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서울로 간다. 항복 문서를 들고 석 달 전 켈러안이 고삐를 당기라고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항상 굴복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고삐의 끝은 처음부터 우리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삐가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의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는 다음 날 새벽에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용산기지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로버트 모건. 아버지, 제가 서울에 갑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생각한 이유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진을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 쪽 주머니, 심장 바로 위. 아버지의 얼굴이 심장박동에 맞춰 미세하게 진동할 자리였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72시간 중 68시간째였습니다. 새벽 2시 14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 활주로의 걸프스트림 전용기 한 대가 엔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식별 신호를 끈 채 운항 기록에도 남지 않을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트랩을 올랐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에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고 서류 가방 안에는 미합 중국,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호 절대 존중 조약 초안. 이름은 거창했지만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미국의 전면적인 항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자적 군사 예산 편성에 대해 이합 중국은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작전 통제권을 조건 없이 전면 인정한다. 방위비 분담금 구조를 한국 측 제안에 따라 재편한다. 동맹의 성격을 수직적 지위 체계에서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전환한다. 한 줄 한 줄이 미국의 양보였습니다. 한 줄 한 줄이 70년간 미국이 쥐고 있던 권력을 내려놓는 선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좌석에 밀착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앤드루스 기지의 불빛이 빠르게 뒤로 밀려갔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위장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멀미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석 달 전 켈러안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겁쟁이다.
고삐를 당기면 기어온다. 기어가는 쪽은 우리였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식별 신호도 끄고 도둑처럼 몰래. 비행 시간은 14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양의 검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은 절대 홀로서기 못한다. 아버지, 저는 지금 그 한국에 무릎을 꿇으러 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군용터미널에 착륙한 것은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 한국 외교부 의전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한국인 직원은 정중했지만 그의 눈에는 미세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석 달간 자기 나라의 목을 조이려 한 사람들의 사절이 타고 있는 차였으니까. 차가 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사진 속 서울은 낡은 건물과 비포장 도로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서울은 빛의 바다였습니다. 한강을 따라 마천루들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로 차량의 불빛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강변의 아파트 단지에서 쏟아지는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어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미국에 무릎 꿇리고 있었습니다. 이 빛 하나하나가 한국인들이 70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보릿고개를 넘기며 맨손으로 미국의 우산 아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우산 아래에서 비를 맞으며 일어선 것은 한국인들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산을 씌워줬다는 이유로 이 모든 것이 우리 덕분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우산값을 올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산을 빼앗겠다고 협박하면 무릎을 꿇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만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오만이었습니다. 차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김북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측 안내관이 앞서 걸었습니다. 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백악관 복도를 뛰던 새벽의 발소리와 겹쳤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위기를 막으러 뛰었습니다. 지금은 패배를 인정하러 걷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예의인지 위협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키가 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승리자의 오만함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긴 사람이 더 이상 화를 낼 필요가 없을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통역관이 옮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각하. 제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침이 마른 입안에서 혀가 까끌거렸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어 조약 초안을 꺼냈습니다. 양손으로 들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천천히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읽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장을 씹듯이 읽고 있었습니다. 3분쯤 지났을 때 한국 대통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동맹은 존중 위에 서는 것입니다. 협박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통역관이 옮기는 동안 저는 그 한국어 문장의 억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낮고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확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고삐를 당길 것을 알았고 그 고삐가 미국 자신의 목을 조를 것을 알았고 결국 이 방에 누군가가 항복 문서를 들고 나타날 것을 알았습니다. 480억 달러의 예비 기금은 그 확신의 증거였습니다. 켈러안이 블루레인을 설계하기 전부터 한국은 이미 끝판을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겁쟁이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펜을 들었습니다. 조약 초안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했습니다. 깔끔한 필체였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모건 보좌관. 한국 대통령이 서명된 문서를 제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대통령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고개를 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전상 필요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적이 되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동맹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70년간, 70년간 그 세 글자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모처럼, 뽑을 수 없는 모처럼 70년간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었습니다. 함께 피를 흘렸고, 함께 전선을 지켰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존중 대신 통제를, 파트너십 대신 지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존중을 요구하자 겁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25년간 NSC에서 일하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부끄러움. 저는 서명된 문서를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집무실을 나서는 제 등 뒤로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다시 제 구두 소리만 울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올 때와 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느리고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내려놓고 가는 사람의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귀국 후 일주일 사이에 워싱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켈러안이 경질되었습니다. 대통령 안보특별고문직에서 해임. 40년간 워싱턴의 그림자 속에서 제국의 고삐를 쥐어온 남자의 최후는 비서실에서 전달한 한 장짜리 통보서였습니다. 저는 그가 백악관을 나서는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시간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웨인의 사표는 이미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군을 깡통이라 부르던 남자는 자기 책상을 직접 정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부관이 사물함에서 짐을 빼서 택배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면 톱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이 강렬했습니다. 백악관의 오만이 아시아의 맹수를 각성시키다. 기사의 마지막 줄은 이랬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특사는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항복 문서를 바친 것이다. 블룸버그는 한국 방산시장의 미래를 분석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천궁의 중동 수출, 비오복합의 드론 방어선과 팔란티어와의 AI 협력. 기사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향후 20년간 확보하게 될 시장 프리미엄은 최소 4,8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800억 달러. 미국이 잃은 1,850억 달러의 2배가 넘는 가치가 한국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켈러안이 블루레인으로 한국의 목을 조이려 한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을 무릎 꿇리려다가 한국을 글로벌 방산시장의 최상위 포식자로 키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의 아시아 담당 수석연구원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고 결국 미국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지시는 끝났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자신감 대신 처음으로 불안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아침, 저는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묘지였습니다. 10월에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잔디가 축축했습니다. 바지 무릎에 이슬이 스며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묘비, 로버트 제이 모건, 미합 중구 육군 대령, 복무 기간과 훈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용산기지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아버지, 서울의 낡은 건물이 뒤편에 보이는 사진. 아버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비 옆에 작은 성조기가 펄럭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한국은 절대 홀로서기 못한다고. 미국이 떠나면 무너진다고. 저도 25년간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젊고 자신감 넘치는 미국 장교의 얼굴. 그가 본 한국은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작고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때는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당신이 틀렸습니다. 묘비 위로 떨어진 낙엽 한 장을 집어 옆으로 치웠습니다. 한국은 홀로 설 수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럴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 본 거였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습니다. 워싱턴은 한국의 성장을 봤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미국이 필요 없어진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한국이 아무리 커도 여전히 미국이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켈러안이 그랬고, 웨인이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우리의 착각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한참 전에, 아버지, 당신이 한 가지 맞은 것은 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성조기가 세차게 펄럭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용감한 민족이라고 하셨죠. 그건 맞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용감했을 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풀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 바로 위. 이번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짐이 아니라 기억으로, 원망이 아니라 이해로. 묘지를 나서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두려움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미국이 떠나면 무너질까봐 붙잡는 관계는 동맹이 아니라 인질극입니다. 상대가 떠나도 괜찮지만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동맹입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72시간 만에. 저는 브래들리 모건입니다. 25년간 백악관에서 한반도를 담당했고 인생의 마지막 출장에서 대한민국의 항복 문서를 바친 남자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누군가는 기록해야 하니까요. 오만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존중을 잃으면 무엇을 잃게 되는지, 그리고 작은 나라라고 얕본 상대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나라가 이룬 것은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NSC 보좌관이 직접 밝힌 72시간의 충격적인 기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이룬 것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